안녕하세요. 머니 부모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DLS 원금 손실에 대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원금 손실을 본 피해 금융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원금 손실의 원인은 주로 선진국 금리의 급락 내지 마이너스 추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집중 분석한 머니 부모의 컨텐츠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점장을 비롯해서 30년 동안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 후에 은퇴했습니다. 이런 금융사건 발생 시마다 공정한 금융평론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년 경험을 가진 금융인으로 의무감에 공정한 금융평론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ELS라는 것은 주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이고요. DLS라고 하면 주식 이외에 금리나 원유 등 실물자산의 가액과 연동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정해진 금리를 드리는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ELS나 DLS가 펀드에 포함돼서 운용이 되면 끝에를 F자를 붙여서 ELF, DLF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DLS가 편입된 DLF입니다. 본질적은 DLS의 수익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DLS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한 언론의 기사와 시각은 주로 불안전 판매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 언론 기사에 ELS나 DLS의 홍보성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이 중위험, 중수익입니다. 위험도 어중간하고 수익도 어중간하다. 이렇게 큰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언론사들도 상당히 당황한 듯 합니다. 이 불안전 판매를 근거로 해서 관련 피해자들께서 소송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CCBB는 소송에서 가려져야 될 얘기고요. 이 부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DLS 사태는 예견된 시스템 리스크였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30년 동안 금융 현장에서 고객들과 부딪히면서 금융상품 판매와 서비스를 해본 경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8월 20일 오늘 배포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판매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이라 하면 DLS를 얘기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기대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맞는 입장과 조치들이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임무에 충실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이 보도자료 이후에 언론들은 불안전 판매 타겟을 맞춰서 많이 기사들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헤럴드 경제가 쓴 기사인데요. 거기서는 옵션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평론을 시도했습니다. 머니 부모가 보기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기사로 보입니다. 저는 머니 S라는 경제 주간지에 2주에 한 번씩 기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여기에 대한 컬럼을 송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조수연의 그래픽 저널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머니 부모의 소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 현황입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줄여서 지금부터 DLS라고 하겠습니다. 8월 7일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판매했는데요. 8,224억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 판매가 7,326억으로 한 89%, 90% 가까이 되네요. 투자자 수는 3,653명입니다. 머니 부모가 보기에 눈길을 끄는 것은 법인 판매분도 898억, 9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개인들은 모르겠지만 법인들은 재무 담당의 국제적 감각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00억 가까이 판매가 된 걸 보면 아마 개인 기업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개인 판매 비중이 많은 것은 아마 은행들의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행이 전체 8,224억 중에 99%를 판매를 했습니다. DLS의 판매 구조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자기 계열 증권사를 통해서 DLS를 펀드에 담아서 DLF로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부모의 경험에 의하면 은행에 가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부분 대부분이 은행 예금 상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금리와 원금 보장의 이미지입니다. 아마 앞으로 은행 마케팅에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의 상품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DLS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두 가지 상품의 합이 8,224억 다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를 기초로 한 DLS가 6,958억이고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가 1,266억입니다. 영미 CMS 금리의 손실률이 약 56.2%,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의 손실률이 95% 이상입니다. 8월 7일 현재요.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품별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미 CMS 금리 연계 사모펀드 DLF, 그러한 DLS를 담은 펀드가 DLF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CMS는 Constant Maturity Swap, 고정 만기를 가진 스왑입니다.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의 조건을 서로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즉 여기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가진 상대방들이 서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서로 주고받아서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스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상품은 달러 기준의 5년 만기 금리 스왑의 고정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시장에서 7년 만기 이자의 수업의 고정금리 두 개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기초자산의 금리가 최저 금리보다 3개월 될 때 95% 이상, 6개월 될 때 85% 이상, 9개월 될 때 75% 이상 되면 연 3.5%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기간별 조기 상환 조건이고요. 만기 상환 시에는 이 두 개 기초자산의 금리가 55% 이상일 경우에 연 3.5%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기 평가 시에 두 개의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에 도달하게 되면 낙인이 되면 원금은 전액 손실이 되게 됩니다. 오른편에 손익구조 그래프가 있는데요. 세로축은 세전 수익률이고 가로축은 최종 만기 금리 대비 퍼센트입니다. 예를 들면 95% 될 때, 85% 될 때, 75% 될 때, 그 다음에 55% 될 때, 이렇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이겠죠, 만기. 그때마다 연 3.5%를 기간으로 나눈 3개월 되면 4분의 1일, 1인 0.875죠? 0.875, 6개월 되면 1.75, 이렇게 금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1년 넘어가서 55% 이하가 되면 그 비례별로 쭉 원금 손실 나기 시작해서 0까지 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6.5%의 손실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3.5%의 기간별 이자를 받기 위해서 마이너스 96.5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떠안은 상품이 되는 것이죠.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다음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사모펀드입니다. 그러한 DLS가 들어간 펀드 DLF죠. 이 DLF는 지금 8월 7일 현재 95%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지금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 DLF는 만기가 6개월이고요. 6개월 됐을 경우에 0.25% 이상인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2%, 연 4% 금리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 6개월 계치니까 2분의 1에 2%가 되겠죠. 그리고 만기 6개월 됐을 때 0.25% 이하로 되면 그
0.25% 떨어진 거에 비율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0.65%가 됐을 때 98%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아까 95% 손실이라고 하면 거의 다 갔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원금 대비 2% 수익을 보기 위해서 원금 대비 98%까지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떠안는 것이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저 당시에는 아마 절대로 그렇게까지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판단을 누가 했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이상이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이었고요. 상품 내용 복잡하죠.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풋 옵션이란 옵션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사게 되면 기초자산, 여기서는 금리가 되겠죠. 금리 하락 시에 일정 기준 금리 이하로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 풋 옵션입니다. 풋 옵션을 사게 되면 풋 옵션을 파는 상대방은 이 풋 옵션을 산 사람한테 그 수익만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실이라는 것이죠. 일정한 기준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폭까지 가는데요. 요 가로축을 가격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발생한 이익이라고 볼 때 요 빨간 선이 풋옵션을 산 사람의 이익 그래프입니다. 가격에 따른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익이 위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반대 입장에 있는 풋옵션을 매도하신 분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DS를 발행한 글로벌 금융기관은 수많은 보유 자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 달러 자산의 금리 수합도 있고 독일 국채 금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것을 해지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풋옵션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풋옵션을 매수하게끔 자기 입장을 만든 것을 상품화한 것이 이 DLS입니다. 즉 DLS를 사게 되는 순간 금융소비자는 이 금융기관들한테 풋옵션을 매도한 결과가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옵션 시장에서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그 즉시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의 가격을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DLS는 당장 들어오는 이익도 없죠. 다만 미래 만기에 어떤 이익을 주게 하는 이런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무한대 위험을 사들인 것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금융거래 조건이 되겠죠. 이것이 DLS 사태의 본질입니다. 지금부터 머니 부모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금융 문맹의 국치가 재받았다고 판단됩니다. 97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에 글로벌 금융기관 JP모간이 한국 금융기관을 농락했습니다. 자신들의 태국 바트와 투자 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단기적인 수익 조건으로 한국 금융기관들에게 원금 하락 위험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한국 금융기관들이 몰랐고 덜컥 물었죠. 그리고 바트화가 폭락을 했고 한국 금융기관들은 오랜 소송전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금융회사의 입장이 지금 금융소비자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번 DLS 사태에서 발행된 DLS의 발행사들이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으로 기사에 보입니다. 이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런 자기의 원금 하락 위험을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차대조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가격 변화 속에서 자기들의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별로 어떤 풋옵션을 판매해서 해지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죠. 근데 그 풋옵션을 매도한 조건을 상품화했는데 그 상품을 사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 하락 위험을 간파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물고 같이 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들이 DLS를 통해서 우리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리 하락의 위험을 판매한 것이죠. 그 중간에 국내 금융회사가 개입을 해서 자기 고객들에게 그 DLS를 갖다가 알선해 준 것이고요. 물론 알선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발생을 했었겠죠. 국내 금융회사는 이 금리 하락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아마 자기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하락 위험이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상품의 프라이싱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직업적인 자기 보호 본능의 작동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리 하락 위험을 인지하지 않은 것이 입장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5월 이후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을 확 올리는 트럼프 텐트럼을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가 급속하게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DLS가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낙인이 된 것이죠. DLS의 발행세 위험을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아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중간에 금융관계당국이 거시경제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런 경험과 글로벌 금융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추상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의 어떤 점검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꼬리 위험의 인식을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 2018년 7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중 무역 분쟁 발발을 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굉장히 급상승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국내 금융, 언론, 학계 모두 이런 테일 리스크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금융 소비자도 이 테일 리스크를 무시했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이런 사태가 된 것이죠. 이번에 DLS 원금 손실 사태가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손실폭도 좀 많이 줄이시고요. 머니부머의 바람은 이번 기회에 금융 소비자들이 좀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을 이용한 소비자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외면할 수도 없지요. 100세 시대, 그 다음에 초저금 시대에 금융 투자 상품을 이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기본적인 금융 상식을 가지셔야 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금융 투자의 이런 위험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얼투당투하는 너무 작은 수익으로 큰 위험을 떠안는 그런 결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교육 안 받고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고 시내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사태가 아닙니까? 100세 시대는 재산 손실, 특히 초기 재산 손실은 노후의 재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저처럼 50대 후반의 사람들도 지금 이런 사태를 당해서 재산을 날려버리면 앞으로 노후 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머니부머가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해설해 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바람으로는 이런 범국민적인 금융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구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절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금융교육, 그 다음에 공정한 금융 어드바이스 시스템 없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금융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는 사회 중립적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머니부머는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금융 현장에서 겪어본 결과 말이죠. 여러분, 이번 DLS 사태를 바라보면서 머니부머는 여러분들에게 호시우보라는 사자성어를 남기고 싶습니다. 금융현실, 금융상품, 여러분들이 호랑이의 눈으로 냉철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 긴 시간 동안 우보, 소고름으로 뚜벅뚜벅 쌓아나가시는 것이 마지막 성공을 가장 높은 확률로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시우보 잊지 마시고요. 금융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 판단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머니부머는 유용한 금융과 경제정보에 대한 해설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것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